아시아투데이 주필 고성국입니다. 먼저 아시아투데이 주요 기사와 사설 전해드리고, 오늘도 정치사회 분야 에디터 최영재 국장과 함께 전국 상황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최영재 국장과의 대담 중에 5자 토크, 7차 토크를 하겠습니다. 5자 토크, 7차 토크는 아시아투데이 아투TV 구독자 시청자들과 저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쌍방향 방송의 정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최영재 국장이 처음 출연한 관계로 5자 토크, 7차 토크를 제가 생략했는데요. 오늘부터 다시 5자 토크, 7차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예전대로 각각 두 분씩 선정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올바른 정도방송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이 시민단체가 최재형을 강요죄, 내란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파우치백을 건네고 이 장면을 몰래 도둑 촬영을 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자입니다. 그 사안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고발된 사건은 그것과는 또 다른 옥새 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 의혹 사건입니다. 이 최재형이는 서울의 소리와 공모해서 대선 직전에 천공이라는 사람이 청나라 황제의 옥새를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에게 전달했다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유포하려고 공작을 했다는 겁니다. 아주 사악한 공작이죠. 그야말로 무속 프레임으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 부부를 빠뜨려서 대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려고 기획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기획에 처음에 최재형이의 꾀임에 빠져서 함께 참여했던 박모 씨가 뒤늦게 최재형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신변의 우려 때문에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 위에 올라오게 된 겁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이 이 박모 씨의 진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계속 지금 파헤치고 있는 중입니다. 서민위원회는 이 고발장에서 최재형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옥새공작 가짜 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 소리의 강모라는 자와 박모 씨와 공모하고, 또 추후에 박모 씨가 영상 삭제를 요구했으나 총선에 승리하고 10월이면 탄핵 국면에 접어들 것이니 그때 분위기에 편승해 방송할 수 있다고 강요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국가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 내란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또 최재형이가 2월 7일 서울 종로구 탁골공원 인근 한 한식당에서 박모 씨와 만나서, 공익제보를 한 박모 씨와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몰래 촬영을 한 뒤에 그 영상을 보관하다가 공개하는 데 사용했다. 이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등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서민위원회는 이 공익제보한 박모 씨가 지난 3월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방송 제작 거부와 모든 서류 반환을 통고하자 최재형이 서울의 소리 강모 이사를 대동해서 차량 제공을 하고 월급 지급을 제한하는 등 박 씨를 회유했다면서, 실제 서울의 소리가 카니발 차량을 렌트해서 박모 씨에게 제공하고, 서울의 소리의 대표 백모 씨의 허가로 월급여 160만 원이 박모 씨 통장에 입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위원회는 이 최재형이라는 자는
목사 직책을 갖고 있는데, 직함을 갖고 있는데, 성직자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를 주도했다.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깨는 시금석이 될 우려가 팽배해지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고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죠. 그리고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인데요. 권순일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그리고 홍선근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11개월 만입니다. 이 권순일과 관련해서는 재판 거래 의혹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말하자면 이 권순일이가 대법관으로 있을 때 이재명이한테 유리한 판결을 주도해서 이 재판 거래를 했다. 유리한 판결을 주도해서 이재명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해주는 대가로 김만배에 의해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이 돼서 돈을 받았다. 뭐 그런 의혹입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재판거래 의혹 사건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김만배가 권순일이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데 주도하는 그 선고를 내렸는데, 그 선고를 내리기 전후해서 무려 8차례나 권순일이의 집무실을 찾아갔다고 하는 대법원 청사 출입 기록이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지금 8월 임시국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9월 첫째 주부터는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됩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예산안 심의도 있지만 그 앞서서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국정감사. 한 20일간에 걸쳐서 정부와 정부 산하기관들 중에서 대부분의 정부 기관, 정부 부처와 그 선택되는 산하기관들이 이제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많은 공기업들이나 또는 금융기관장 또 대기업의 총수들이 어떻게든 증인 채택을 피하기 위해서 국회에 이른바 로비를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 문제 관련해서 아시아투데이는 오늘 톱뉴스에서 우리은행장, 우리금융이죠. 우리금융그룹이죠. 우리금융그룹의 회장 임종영이라는 자가 바로 이 때문에 잦은 국회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면서 이 임종영의 잦은 국회 행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구설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월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임종영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이 금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정무위원회가 하거든요. 국회 정무위원회. 이 임종영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이례적으로 잦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금융은 2022년에 무려 700억 원의 대형 횡령사고가 발생한 은행입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대규모 임직원 횡령사고가 또 재발됐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부 보고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수십 명에 대한 휴대폰 검열을 벌인 사실도 드러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중은행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우리금융은 좀 문제가 심각하다. 가장 좀 쟁점이 많은 은행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금융 지주의 임종영 회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죠. 실제로 임종영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서 뭐 대기업 같으면은 이 대관 업무를 하는 임원들이 뭐 열심히 쫓아다니게 되는데 임종영의 잦은
정무위원 의원들 간의 과의 이 만남도 바로 이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회에 따르면 임종영은 정무위 소속 의원실 6-7곳을 찾아서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금융 측은 윤한홍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소속의 윤한홍 정무위원장, 그리고 강민국, 국민의힘 강민국 여당 간사, 그리고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 이 3명의 의원만 만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3명의 의원을 만났지만 제일 핵심적인 사람을 만났군요. 우리금융의 설명에 따른다 하더라도 정무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났으니까 증인 채택의 경우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서 결정하거든요. 임종영은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 야당 정무위원들을 더 많이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융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우리금융회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낙하산 논란, 관치 논란이 크게 일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당, 더불어민주당 야당 쪽에서 비난이 거셀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리 야당 정무위원들과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추측이 제기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임종영이가 그냥 불쑥 찾아가서 의원을 만날 수는 없고 찾아가 뵙겠습니다라고 미리 연락을 했을 텐데 일부 의원실에서는 이 임종영의 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국감을 앞두고 증인 채택이 유력시되는 임종영이를 먼저 만나면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딱 그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예 면담을 거절한 의원실도 있다고 합니다. 정무위원회, 이게 금융권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금융권 횡령사고가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에 김해금융센터 직원의 180억 횡령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2년 전에는 700억 횡령사고가 있었어요. 이게 다 우리 국민들의 예금을 횡령한 거거든요. 매우 심각한 중범죄죠. 또 농협은행은 100억 원대의 부당대출 관련 배임 금융사고가 또 터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금융은행이 그야말로 신뢰가 생명인데 여기서 직원들의 횡령사고와 배임사고가 잇따라 터지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뭘 믿고 은행에 돈을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매우 심각하고 또 이것을 개인적 선의에만 기댈 수 없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중 금융권의 이런 모럴 해저드와 시스템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달아 대형 횡령사고가 터진 우리금융 지주의 임종영이 정무위 위원들을 국감을 앞두고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이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계속되는 횡령사고에서 나타나는 금융권 종사자의 모럴 해저드 그리고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번 국감에서 금융업권의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사 CEO뿐만 아니라 금융지주사 회장까지도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이번 국감을 통해서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아투데이는 사설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월 국감에서 금융권의 횡령과 부실 금융감독을 추궁해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10월 예정된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1조 원 이상의 미정산 문제를 일으킨 TMF, 팀원 위메프 사태와 함께 우리은행 등에서 벌어진 금융권의 횡령과 부실한 내부 통제 문제가 집중 조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뢰가 생명인 금융업에서 최근 빚어지고 있는 잦은 횡령 사태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 우리금융그룹의 임종영 회장이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과 이례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배경에도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일부 의원실에서는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금융 측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면서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오얏 나무 밑에서 각근을 매지 마라. 예, 이게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사설 내용입니다. 네, 이 금융권 이 횡령과 부실 관리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 아시아투데이가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 보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국 상황 전반을 최영재 국장, 정치 사회 분야 총괄 에디터입니다. 최영재 국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국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 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하는 어떤 일도 야당은 그냥 놔두지 않고 그냥 뭐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왜 광복회까지 나서서 이 김형석 관장을 공격하는지 아마 좀 어리둥절하는 우리 국민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 사안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그 반대를 하는 광복회의 그동안의 행보 그리고 그 정치적 성향을 좀 보면은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백선엽 장군 있지 않습니까? 네. 구국의 영웅인데 네. 백선엽 장군이 한 2년 전쯤 3년 전입니까? 예.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대전 현충원에서 제가 그때 백선엽 장군의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충원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 네. 비가 막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막 왔는데 그 당시에 그 백선엽 장군의 연구차가 그 오전 9시경 그 대전 현충원 정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광복회에서 말입니다. 네. 아침 6시부터 거기서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아하. 들어오지 말라고. 그때 그 김원웅이라는 자가 광복회장 할 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광복회가 그 백선엽 장군의 연구차가 들어오는 걸 막고 거기서 망신을 주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려고 그걸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예. 당시에 제가 타고 있던 취재 차량으로 예. 그 광복회 시위 플래카드 앞을 막아버렸어요. 막고 거기서 몸싸움을 벌이고 그랬죠. 그렇게 네. 소동을 벌이고 있을 때 백선엽 장군이 무사히 들어왔어요. 운구가. 운구가 무사히 들어와서 장례식을 그래도 소동 없이 치렀는데 네, 지금은 그때는 이제 김원웅이라는 자가 광복회장을 맞습니다. 했는데 이제 쫓겨났어요. 이종찬 예. 그 내부의 비리가 하도 심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김원웅이는 지금 이제 사망했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종찬이가 지금 광복회장인데. 예, 그런데 그 노선이 변함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광복회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을 보면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은 끝까지 지워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건국에 참여하지 않고 건국을 비판하고 북한에 가서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난 김구 선생을 이렇게 띄워요. 네. 띄우고 또 김원봉이지 않습니까? 네. 김원봉은 모택동 군대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연안파거든요. 그래요. 북한 정권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 김원봉은 띄워요. 그 김원봉이 6.25 때 또 인민군으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그 사람을 당시에 그 북한의 권력 서열 3인가 그랬어요. 맞습니다. 예. 만주에서 20년대, 30년대 수많은 우리 그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거든요. 네. 무장투쟁을 한 독립운동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광복회는 그런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덮으려고 그러고 네. 좌익 계열에서 북한 정권에 참여했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뭐 특히 대표적인 이면 김원봉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께 띄워요. 그게 그동안의 행보였고 또 이번에 또 보면은 특히 진짜 제대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은 조상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래서 뒤에 국가의 어떤 그런 어떤 보훈 조치를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했던 일을 하려고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좌익 계열에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굳이 지금 5.18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굳이 그걸 광고를 해서 국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걸 앞장서는 이 단체가 또 광복회입니다. 아하. 광복회가 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문제는 이제 이 일제 시대를 보는 그 시각차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일제와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한일 관계를 자꾸 양국 관계로 보려고 그래요. 바이래터럴 릴레이션십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 한일 관계는 세계사로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당시에 아시지 않습니까? 고성구 박사님. 당시에 동아시아 역사가 어땠는지 세계사 네. 중에 한 분야로 한일 관계를 봐야 되는데 뚝 떼놓고 한국 국사학계가 그래요. 예. 한일 관계로만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 친일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김영석 관장, 신임 관장을 뉴라이트라고 지금 공격을 해대고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뭐 뉴라이트가 뭐 무슨 범죄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는 바로 이런 한일 관계를 이제 제대로 세계사의 범죄에 포함시켜서 보자. 일본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더 이상 벗어나자. 당시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그것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근대화의 이바지한 부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들어가자라는 게 뉴라이트 역사인식 네. 방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구 부인합니다. 예, 김영석 관장은 어떤 일을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뭐 그쪽 원래 지금 제가 뭐 이야기 나오기로는 한일 종족주의 그 종족주의 책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이영훈 교수가 주도했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그동안에 이런 어쨌든 뉴라이트계의 역사 인식에 많이 좀 힘을 보탰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제대로 역사를 보자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댓글창에는 그 이종찬이를 뽑은 걸로 봐서 광복회 회원들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도 올라오고 있고 그 사람 그 임기 언제 끝납니까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이 계시네요. 보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뭐 임기는 그런데 어쨌든 좀 이종찬 전 국정원장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역사 인식을 자꾸 외눈박이로 하는 게 그거 김대중 때 한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이번에 이렇게 김형석 교수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걸 보면요. 역사 논쟁에서 치지 않고 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주류의 흐름을 타겠다. 싸움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힙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임명이 이미 됐죠? 그렇죠. 예, 이거 뭐 청문회 할 것도 아니고, 뭐 국회에서 표결할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신인 독립기념관장으로 김영석 교수를 임명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뒤늦게 야당이 공격하는 거는 뭐 저것들 맨날 하는 짓이니까 하겠는데, 광복회가 뒤늦게 나서서 시비를 건다는 건 도대체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광복회가 참 그 구성이 문제고 제대로 된 광복회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네. 뭐 경고해 놓겠습니다. 뭐 광복회가 자꾸 이런 식으로 엇나가서 이종찬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는데요. 뭐 그래서 그동안 좀 잠잠했어요. 잠잠했는데 잊을만 하니까 또 튀어나오네요. 또 뭐 8.15 때 또 뭔 또 얘기를 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광복회가 3.1운동이나 8.15 같은 국가 경축일에 꼭 뭐 광복회장의 뭐 기념사 순서 이런 게 있거든요.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행사에도 광복회장의 축사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엉뚱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 정신 좀 차렸나 싶었더니 여전히 그러네요. 예, 좀 우리가 좀 감시를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오자 토크로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 최영재 국장이 먼저 좀 의견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들 참여하시는 오자 토크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올바른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선물로 주는 그런 행사입니다. 뭐 작은 이벤트죠. 한동훈 지도부가 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어요. 최 국장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일단 친정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친정 체제. 왜냐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도 나왔다시피 일단 한동훈 대표를 어쨌든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친정 체제를 완성했다는 측면에서는 뭐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인재풀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인재풀이라는 게 너무나도
얇지 않습니까? 얇아요. 그리고 그것은 왜 보면 알다시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제대로 된 선수 측면에서 초선이나 뭐 이런 의원들밖에 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기는 힘들어요. 기층의 당을 장악하기에는 다선 의원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당의 화합과 대야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좀 친윤계를 좀 중간에 썼어야 됩니다. 예, 정책위 의장을 이번에 정점식 의원을 그대로 굳이 밀어내고 예, 김상훈이로 뭘 했더라고요. 대통령과 소통 창구 측면에서도 좀 유임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평가가 있는데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9명 가운데 지금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4선입니다. 빼고는요. 한 대표 본인 지금 원외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한계 인사가 4명인데 다 뭐 별로 안 돼요. 정치 선수가 얼마 안 됩니다. 장동혁 최고위원이 1.5선이고 진종호 청년 최고가 초선, 김종혁 지명직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 원외 당협위원장이고 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 뭐 이미 2008년에 국회의원 초선하고 지금 국회의원 한 지가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성국 조직부총장, 한지아 수석대변인 초선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박정아 당대표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은 재선입니다. 그래서 좀 그 선수 측면에서 많이 밀립니다. 당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을까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뭐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정치라고 하는 게 인사를 통해서 그 색깔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번 한동훈이 대표가 돼서 한 이 인사, 지명직 최고위원 김종혁, 그다음에 정책위 의장 김상훈, 전략기획부총장 신지호, 조직 부총장 정성국, 이런 면면이 맞으면 이제 한동훈의 팀 컬러예요. 네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자로 한번 진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부터 오자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이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교수, 이게 이름이 같아요. 그 백세 철학자 김형석.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백세 철학자 김형석 선생으로 혹시 착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는 이름만 같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자 토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오자 토크 중에 두 분을 선정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신문입니다.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여러분께 두 분을 선정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김정수님이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오자를 올리셨어요. 첫 번째 오자입니다. 네. 갈 길이 멀다. 네. 한동훈이 조국과 만난다 그러는데, 조국이 이자는 지금 한동훈 특검법을 지금 발의하겠다고 지금 협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만나기는 만날 것 같습니까? 글쎄요, 뭐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다지 뭐 사진 찍으러 만날 수는 있겠죠. 정치인들이 원래 그럴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 대표가 되기 전에는 오히려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최상병 특검법도 말입니다. 제3자 특검 지정으로 대표 되기 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미 그걸로 야당에서 여당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만난다는 것은 사실 정치판에서는 인정한다는 뜻인데 이게 뭐 99.99% 얻은 조국이를 정치적으로 인정하면서 만난다. 뭐 당 대표끼리는 뭐 상견례는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마 그렇죠. 사진 찍으러 뭐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는 뭘 하는 것도 일이지만 뭘 일부러 안 하는 것도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이를테면 그렇죠. 뭐 이재명이를 만났는데 조국이를 안 만났다.
그러면 그것이 주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굳이 입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지금 오자 토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몇 분이 글을 올리셨는데 그 중에서 선정하죠. 뭐 김정수님이 갈 길이 멀다 하셨고, 강호환님이 야당과 동의하셨습니다. 대전이 뭐 우파 다독여 라고 하셨습니다. 운산님은 믿음을 달라. 네. 차숙님은 이게 오자를 맞추려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끼리 노는가. 끼리 노는가를 앞에 끼리 노는가로 하셨습니다. 자, 두 분 선정하신다면 어떤 분 하시겠어요? 우리 최영재 국장이 선정해 주세요. 우파 다독여. 좋습니다. 우파 다독여. 대전 이모님. 네. 우파 다독여. 예. 우파 다독여 대전 이모님.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정도 언론입니다.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선정하신다면? 갈 길이 멀다, 야당과 동일, 우파 다독여, 믿음을 달라, 끼리 노는가. 예. 믿음을 달라. 믿음을 달라. 네. 믿음을 달라. 네. 예, 운산님이시군요. 네. 예, 운산님. 아마 운산농장 하시는 한유리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믿음을 달라. 네. 예, 이 운산님한테도 대한민국 정도 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합지졸들이라고 올라오셨는데 이미 두 분을 선정했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 우파 국민들이 가장 국민의힘 이 정당에 바라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네. 분명히 하고,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노선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목말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 이런 이야기가 올라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요. 최재현이가 목사는 맞습니까? 미국 목사니까 미국에 뭐 목사들이 친북 목사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요. 미국 가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 최재형의 행적을 보면 이자가 간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종북 주사파 목사, 만약에 목사라면 종북 주사파 목사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아시아투데이에서 박충관 의원, 네. 38세 김정은 군사종합대학 출신 탈북민 국회의원인데 만나서 인터뷰를 한 내용에도 나와요. 북한을 그렇게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사람은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은 뭐 북한에 이로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 황석영 작가도 전에 가고 했었지만. 황석영이 문익환이 많이 갔지 인수경이. 않습니까? 80년대부터 많이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극악한 인권 탄압,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보여주는 세트만 보고 와서 그 세트를 트루먼 쇼 하듯이 세트만 보고 와서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예, 그런 자 중에 하나다는 거죠, 최재형이가. 그렇습니다. 자, 이 자가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디올 파우치 하나를 들고 가갖고서 도둑 촬영을 했잖아요. 네네.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엄청 괴롭혔던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사건과 별도로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이게 대통령 선거 전일 거예요. 옥세를 주면은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그런 일이 아예 없었는데 했다라고 거짓말로 거의 드라마 찍듯이 찍어가지고서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불이 붙을 때 이걸 틀겠다. 이런 식으로 가짜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다는 거죠, 지금? 네네.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몰카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북한 관련 기사를 제가 90년도 후반부터 썼으니까 꽤 오래 썼어요. 오래 썼기 때문에 그 북한의 공작 수법에 대해서 나름 스터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몰카 공작 이게 우리 개그맨 이경규 있지 않습니까? 이경규가 간다가 그게 뭐냐면 몰카지 않습니까? 그래요. 몰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막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 사건의 본질은 북한의 그 공작팀이 몰카를 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올가미에 말아 넣은 거예요. 이경규가 간다 그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주 전형적인 공작 기법인데 본질은 그런 공작인데 국민들은
몰카에 당한 김건희 여사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그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몰카 프로그램들이 꽤 인기였는데. 맞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는 몰카라고 알려주면 안 되니까. 네네네. 몰카라고 알려주지 않고 찍지만 찍은 다음에는 다 몰카라고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는 뭐 연예인들은 아이고 뭐 그러고서 뭐 내가 쏘갔네 그러고서 하지만 일반인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인들이 나 그거 촬영에 동의 못해. 그러면 그거 방송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고성국 박사님 정치학이 전공 아니십니까? 네. 대한민국 정치를 볼 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신 해사 노재봉 선생님이 노재봉 교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대한민국의 정치를 볼 때는 겉으로 보는 여의도만 봐서는 안 보인다. 뭘 봐야 되냐면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는 50% 정도 국제정치가 작용을 하는 나라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그래요. 위치가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미국, 뭐 러시아, 중국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외 변수가 그만큼 압도적이다. 그런데 50%에 해당되는 국내 정치도 한 20% 정도는 지하 정치가 있다. 그러니까 30%는 여의도 정치밖에 30%밖에 안 돼요. 지하 정치는 뭐냐? 북한의 대남 공작입니다. 그게 한국 정치에서 상수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래요. 예.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2016년, 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당시에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오세요라고 했어요. 북한의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의 사람들은 주민들은 대한민국으로 오세요. 자유를 찾아오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정은 정권으로 가장 큰 위기를 느꼈고 그렇겠죠. 그 이후로 국내 전 좌익들을 동원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작업에 들어간 게 속속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지금 정보수사파들이 네. 설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최재형 국장 말씀하신 대로 네. 이게 한국에 있는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만 이러는 것이 아니다. 네. 조국당만 그러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은이와 시진핑이가 있고. 어떤 형태로든 버티고 있고 작동하고 있을 거다. 심지어 내곡동 국정원도 믿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수많은 북한의 이 두더지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 정보기관의 두더지들이 숨어서 이번에만 나오는 게 정보사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블랙 요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 명단이 전부 북한에 다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옥새 공작을 보면 진짜 허술하게 짝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설마 북한이 공작을 했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김정남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는지 보세요. 진짜 허술하게 죽였어요. 맞습니다. 거기 그 동남아에 있는 몇 사람을 마치 무슨 연기하는 오디션 보는 듯이 해서 너는 이것만 문질러, 너는 이것만 문질러. 네.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고 했다가 김정남이를 독살을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나중에 진짜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뭐 고생하고 한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언뜻 봐서 무지 허술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북한의 공작이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 옥새 공작도 저는 그 배후에 이게 최재형이라는 자가 워낙 북한을 재집드나들듯이 했던 그런 친북 종북 주사파 목사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게 이 개인의 단독 행위일 가능성보다는 배후에 뭔가가 더 있다. 이런 점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김만배하고 신앙림이가 또 윤석열 대통령 떨어뜨리려고 그렇죠. 또 가짜 영상 만들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전부 어떻게 가짜 영상 만들어서 덮어 씌우는 거가 선거 운동이야 보면. 이래가지고 대선 딱 3일 앞두고 터뜨렸는데 그러니까 뭐 변명할 시간도 안 주고 딱 3일 전에 터뜨렸어요. 그거를 이재명이가 바로 받아서 퍼날리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결과적으로 보면 450만 건 이상이 이게 퍼날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검찰이 수사하려다 보니까
김만배와 신앙림이가 그러면 누구랑 통화를 했냐? 그 시점에 네네. 이게 민주당의 뭐 이재명이를 비롯한 그 대선 캠프에 있던 사람들하고도 이 시점 전후에서 통화가 됐다면 사전에 모의를 했거나 사후적으로 뭔가를 야합을 했거나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통신조회를 했는데 이걸 사찰이라고 지금 이 종북주사파들이 일제히 더불어민주당 일제히 지금 공격하고 나섰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우리 최 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말입니다. 그게 저 사람들이 당시에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있었거든요. 2021년에 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말입니다. 당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을 하겠다고 수사를 하면서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과 가족, 지인들, 언론인들 이걸 모조리 털었어요. 통화 이런 걸 털었어요. 예. 그때는 정당한 조회다. 그때가 문재인 정권이지 않습니까? 예. 정당한 수사 활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번에는 또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이거 뭐 사찰이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 민주당 의원들 저 당의 DNA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 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 저게 저 김대엽 때부터 재미를 봐가지고 맞습니다. 예. 뭐 정 안 되면 내가 한 감옥 한 몇 달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네네네. 이미 대선은 우리가 이겼는데 네네. 이 김대엽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상병 사건도 이것도 내로남불입니다. 이거 지금 그 2021년 5월에 이해람 중사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그 젊은 23살의 네. 여성 군인이 여군이 그 성추행 등 이걸로 해서 극단 선택을 했거든요. 예. 당시에 그 군 검찰이 이거를 좀 덮으려고 축소 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군 형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저 민간 경찰이 수사. 그런데 예. 지금 그건 최상병 사건에서는 민간으로 넘기려고 그러면 그때는 또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상병 사건에서 핵심이 박정훈 수사단장이 민간에 안 넘기고 자기가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내로남불은 참 어떻게 이걸 고칠 수 있을지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요. 예. 이 통신조회 공방도 내용을 잘 모르고 보면 네. 이게 무슨 윤석열 정부가 무슨 사찰들도 진짜 한 것처럼 네, 네, 네. 하도 저자들이 극성스럽게 떠드니까 21년 사례를 보면 네. 공수처에서 당시 그 이성윤 사건을 가지고 했던 그걸 보면은 그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옆에다 갖다 들이대면은 아 이게 이 양반은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당론 1호 네. 법안으로 강행한 거가 25만 원씩 그 나눠주자고 하는 거예요. 네네. 전 국민 25만 원, 25만 원에서 35만 원 이게 지원법을 이자들이 강행 처리를 해놨어요. 네네네. 해놨는데 이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폐기를 할 땐 하더라도 일단은 통과가 됐으니까 법안을 다 이제 들여다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너무 황당한 거야. 이를테면 난민들한테도 주게 돼 있어. 예, 그런데 난민들. 그 고성국 박사님, 그건 제가 이제 유엔 등 국제법을 좀 봤습니다. 네. 난민은 일단 내국민 대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모든 국민한테 준다고 해놓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른바 보편복지라고 하는 거가 네. 이런저런 사정들을 가려내지 않고 그렇죠. 그냥 무조건 저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하니까 난 난민도 지금 우리 최 국장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에서 내국인 대우를 받으니까 예. 아니 뭐 헬리콥터에서 돈 떨어지는 거 내가 주었다고 해서 니는 자격 없다 내놔라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강행하는 이 이른바 보편복지의 허점인 거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7자 토크 가겠습니다. 이 난민들 또 영주권자들, 네. 왜 조선족들이 엄청 많아요. 맞아요. 예? 영주권자들.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중에서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 네네. 이런 사람들도 다 지금 받게 돼 있거든요. 네네. 자, 이런 식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내는 이 25만 원 지원 법안, 아주 대표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네. 이 법안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7자 토크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7자로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7자 초크 하시는 동안에 다른 문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민주당 전당대회는 폭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 폭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번에 그 광주 호남에 폭망한 사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글쎄요. 그런데 폭망한다고 저는 이제 그 광주 호남 지역 그쪽 지역민들의 그 전략적인 선택은 기가 막힙니다. 그분들이 또 대선이 가까워지거나 하면은 또 뭉칩니다. 예. 뭉치고 또 필요할 때 어떻게 기가 막히게 또 그 야권에 유리하게끔 움직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 시기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국면이라고 해서 지지를 하지만 또 그쪽에 관심은 없을 거 아닙니까? 찍기는 찍되 거기에 우리가 가서 박수부대 하기 싫다 그 민심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이낙연 후보를 낙선시켰을까? 호남 후보로는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그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광주 호남민들은 알아요. 왜 그러냐면 대선에서 영남 후보를 만들어야만 민주당이 그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주 호남 지역 전라남북도는 거의 90% 이상 100% 가까운 민주당 지지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기기 위해서는 영남표를 갈라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PK 후보나 TK 후보를 내요. 그런 아직 전략적인 선택을 할 시점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 폭망 기사들은 나오는데 네. 저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호남 지역의 전대 투표율이 한 20%대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주민 투표 있죠? 네. 주민투표도 33%인가 하여튼 그거 기준에 미달하면 아예 개표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심이 없고 그리고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재명 거의 90% 이상 투표가 나오지만 진짜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지금 개딸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7차 토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패론주의 복지법. 패론이즘이라고 하는 게 이 파퓰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건데, 이거는 이제 패론이 아르헨티나인가? 아르헨티나. 예. 그 에바 패론, 후안 패론 이 부부가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예, 그래요. 이게 우리로 치면은 민노총과 손잡고 엄청나게 많은 돈을 퍼부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거에는 이겨요. 이게 나라는 망하지. 그게 지금 베네수엘라 차베스나 마두로가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패런, 이 포퓰리즘이 아주 나라를 망쳐버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페론, 또 이 차베스의 베네수엘라 이제 이런 건데, 예, 우리 프랑스와 조스카님은 바로 그 패론주의를 말씀하셨어요. 패론주의 복지법이다.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참사랑님은 너희들 돈으로 줘. 너희들 돈으로 줘. 나비님은 제닭 잡아먹는 꼴. 예, 그렇죠. 이게 뭐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서 이 거의 배를 가르는 이 바보 같은 이 우화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랑 똑같은 거다 이게. 제닭 잡아먹는 꼴. 니들 돈으로 해라. 패로니즘 복지법. 내 돈이냐 다 먹자. 내가 낸 세금 아껴. 죄명껏 주면 받지. 이재명이 돈 주면 받겠다. 아주 뭐 기발한 답들이 나오는군요. 예. 민주당 돈으로 줘. 세금을 깎아주라. 돈을 나눠줄 게 아니라 세금을 깎아주라. 후대에 빚만 남겨. 내 돈 주며 생색은. 그렇지. 이거 나눠주는 게 이게 내 돈인데. 내가 내는 세금인데. 생색은 지그들이 내잖아요. 맞습니다. 머리는 장식품? 하고 물음표 딱 찍었어요. 머리는 장식품? 예, 제명이 돈으로 줘. 돈은 어디서 나서? 예. 자, 두 분 한번 선정해 주세요.
패론주의 복지법 좋네요. 패론주의 복지법. 프랑스와 조스카님이 예. 맨 처음 올리신 패론주의 복지법. 그게 좋습니다. 예, 선정되셨습니다. 예, 조스카님, 프랑스와 조스카님, 저희 아트TV에 전화를 하시거나, 이메일로, 좀 주소와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신문,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드리겠습니다. 또 한 분 선정해 주세요. 너희들 돈으로 내라. 너희들 돈으로 줘. 예. 참사랑님. 네. 너희들 돈으로 줘. 예. 참사랑님도 정도언론 아시아투데이 3개월 무료 구독권 보내드릴 테니까 전화번호나 이 메일로 여러분들 좀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프랑스와 조스카님이 선정됐다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올리셨네요. 저희들이 감사하죠.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요, 제가 우리 그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지금 펴는 정책들을 미국인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미국인들은 우리 국내 복잡한 북한과의 관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눈으로 보면 이게 바로 그 패론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딱 해요. 아르헨티나 남미에서 벌어지는 일과 같은 일이구나라고 딱 그 규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정치가 완전 도돌이표에 갇혀 있다고들 많이들 걱정들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먼저 시작하는 건 늘 좌파야. 네. 더불어민주당 종북주사파들이 말도 안 되는 악법을 만들어 갖고 강행을 해. 네. 그러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힘이 약하니까 반대 토론하고 하다가 결국은 퇴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자리에 있어서 그들의 그 단독 강행을 합리화시켜 주기는 싫으니까 퇴장해. 네. 그러면 이제 단독 처리를 해. 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게 입법으로 성안이 돼서 공표가 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공표를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는 정부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라서 대통령한테 제2 요구권을 건의를 해. 네. 그건 대통령이 제2 요구,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그럼 당연히 국회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럼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 때는 과반수만 있으면 되지만 제2 요구가 된 법을 통과시키려면 200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200석은 못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표결하면은 부결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법안은 폐기돼. 네. 그러면 이 자들이 더 심한 법을 또 내. 예? 비슷한데 그 법인데 거기다가 악법 조항을 더 집어넣어서 또 세게 더 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도돌이표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21대 국회에서 계속되다가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선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네. 이걸 언제까지 이 꼴을 봐야 되냐. 네. 그 다음에 재밌죠? 더불어민주당 좌파들도 피로감을 느낀대요. 자기들 백날 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이번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사건 대표적입니다. 막는 여당도 피로하긴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이게 짜증날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네. 이걸 어디선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래야 우리 정치가 한 발짝이라도 앞서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아시아투데이의 정치 에디터입니다. 최윤재 국장 해법 좀 제시해 주세요. 해법은 반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법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해법이 없다? 없죠. 그리고 대통령제라는,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이 있다는 걸 고마워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고마워해야 되고,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상황을 그래도 버텨내야 되는 겁니다. 갈 때까지는 가줘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힘이 어떤 행동을 그러면 이 200석을 막아준 데가 부산 경남표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총선 바로 그 다음날 광주 5.18로 가서 거기서 절을 하러 가는 겁니다. 부산 사람들은 전부 우리가 이게 똘똘 뭉쳐가지고 이 200석을 저지를 했는데 자만심이보다도 어떤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저쪽으로 뛰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당을 위해서 우리가 왜 그 고생을 하면서 했는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훈 이 지도부는 말입니다. 예. 누가 이걸 지켜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낙동강 저지선을 누가 지켜줬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계속 거기서 총을 쏴주고 버텨줘야 됩니다. 아무리 도돌이표 100번, 200번을 한다 할지라도 거부권 계속 행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체계를 지키는 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피로감 얘기했더니 남이님이 이재명이 조국이 문재인이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피곤합니다. 그랬어요. 예, 맞는 말씀이세요. 자, 이 시간이 다 돼서 광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최영재 국장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러분께 광고해드릴 거는 이건데요. 좀 묵직하네. 네. 이거 제가 고성국 TV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인데 이건 이제 실물을 갖고 나왔습니다. 듀라론은 뭐냐면요. 새롭게 만든 섬유 소재입니다. 근데 이 듀라론이라는 소재는 냉감 효과가 있어요. 이거 좀 만져보세요. 그거는 저 베개 커버거든요. 네네. 좀 차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네요. 예. 요즘 같은 열대야에 아주 예, 그렇죠. 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신소재인데 듀라론이라는 신소재인데 만지시면은 이게 조금 차갑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냉감 효과가 굉장히 좋은 소재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듀라론을 깔고 이게 침대 매트니까 침대에다가 깔고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시원하고 네. 뽀송뽀송해요. 네네. 땀이 나도 이게 통기성이 좋고 네. 땀을 흡수하니까. 네. 근데 더 좋은 거는 여기다가 이제 에어컨을 하루 종일 밤 새도록 틀어놓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전기료도 걱정되고. 네네. 근데 선풍기는 괜찮잖아요. 예, 예. 약한 걸로 해갖고서 바닥을 향해서 놓으면은 선풍기 바람이 이 듀라론에 닿으면 이게 마이너스 5도 정도의 체감 효과를 보여줘요. 예. 그러니까 뭐 정말 시원하게 열대야를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듀라론은 새로운 소재 이름이에요. 이게 쿨 매트입니다. 시원한 매트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입하시면 1+1 하고 있어요. 이거 하나 구입하면 2개 드립니다. 그리고 요 베개 커버도 따로 더 2개 드려요. 이거 특별 선물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 침대 사이즈마다 있어요. 싱글도 있고 퀸도 있고 킹 사이즈가 다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 상담하시면 아주 좋은 효과를 거두실 거고 지금 사실은 입추인가요? 얼마 안 남았죠. 입추가 지났어요. 지났습니까? 네. 날짜가 입추가 지났지만 요즘 뭐 기후가 워낙 이 변화가 많아가지고 앞으로도 한참 더 이 혹한의 찜통 더위를 견뎌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가을 장마 같은 거 오면 또 꿉꿉해지잖아요. 예, 그런데 대비해서 지금이라도 이 듀라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신소재로 만든 침대 커버하고 요 베개 커버를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한번 장만하시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최영재 아시아투데이의 정치 사회 분야 총괄 에디터입니다. 최영재 국장과 전국 전반에 대해서 짚어봤고 또 여러분과 함께 5자 독고 7자 독고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시아투데이 최영재 정치 사회 총괄 에디터입니다. 열심히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국을 쳐다보고 그리고 취재를 열심히 하고 해서 신문을 잘 만들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오늘이 입추라고 남희님이 올리셨습니다. 오늘이 이제 가을로 들어가는 날인데 여전히 30도 이상입니다. 내일도 30도 이상이라고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수요일 제가 직접 진행하는 주필의 소리 오늘은 아시아투데이의 정치 사회 분야 총괄 에디터 최영재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